안녕하세요. 2021년 7월 30일입니다. 오늘도 일산은 무지하게 더워요. 다행히도 창문형 에어컨 주문 취소가 잘 돼서 그래서 작은 걸로 주문을 했고 내일 도착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선풍기하고 이 냉풍기로 버텨봐야죠. 아침부터 한 2시간? 아침에 또 다른 작업 좀 하고 2시간 정도 대학원 종합시험을 출제를 했어요. 사실 종합시험이라고 하시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원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그 과목으로 전공 종합시험 신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험 출제하는 것이 되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종합시험은 이 과목을 통해서 이 과목의 종합시험을 봄으로써 본인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합시험의 기본적인 출제 목표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 과목 종합시험은 기본 소양이죠. 통계라든가 아니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법론 같은 건. 그렇지만은 전공은 사실은 본인의 이 논문 방향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려면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죠. 더.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해보고 나니까 하고 대충 밥을 먹고 나니까 2시간 넘었네요. 얼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논문, 좋은 논문 쓰시기 바랍니다. 자, 얼추 밥을 먹고 이제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전격 입당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든 야든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지론이 있죠. 섀도우 캐비넷, 그리고 그가 해온 일,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에 대한, 여기서 그는 여자든 남자든 그건 통칭입니다. 이건 남자만의 대명사로 오해하시면 아니고 그든 그녀든 어쨌든 본인의 정치 철학, 그리고 정치 철학을 구성해 오는 데 있어서 그가 해왔던 일, 그를 통한 성과, 그 성과를 통해서 얻은 어떤 것, 방법론이겠죠. 플러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들, 그 중에 하나가 섀도우 캐비넷,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게 되면 본인과 같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주요 포스트,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또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좀 웃긴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아 갖고 정당의 바깥에서 고위 관료 혹은 비슷한 형태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기 그 동유럽의 어느 나라나 우크라이나인가요? 뭐 이런 데선 이 코미디언이 대중 인기를 얻어갖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당 정책 저쪽 바깥이죠.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철학이죠. 그것을 현실적인 국가의 운영 행위와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나 사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프랑스의 관료 사회는 뭐 오래전부터 뭐 비교적 안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희망 정치 세력이 이쪽으로 됐든 사회당이 됐든 뭐 보수당이 됐든 이게 뭐 공화국연합인가요? 뭐 이렇게 보수당이 됐든 뭐 사회당이 됐든 누가 됐든 사실 상관없고 또 마크롱 같은 정당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과정에서도 나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는 완전히 바깥쪽에서는 불가능하고 완전히 정당 정치가 되는 거고, 뭐 아시다시피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 정당 정치죠. 여야가 교체되면서 하는 거, 뭐 연합을 하든 뭐 하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구공산권이 있을 경우는 그건 좀 애매한데, 그래도 물론 그건 계획경제 시스템에 좀 다를 수 있고 어때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건 어떨까?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또 관료 사회가 안정됐는가? 근데 관료 사회는 비교적 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봐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정당 정치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딱 들어가서 뭐 티어도 캐비넷이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니면 그 이전에 기존의 보수 정당이 수십 년 동안 형성해 놓은 인력 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 뭐 사법 관료들 뭐 많죠. 이 사회 관료들.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이명박 같은 장사꾼, 기업가가, 그것도 사실 뭐 정치도 사실은 불법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명박의 뭐 불법적인 정치야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대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와 뭐 그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섀도우 캐비넷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느냐,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치 철학의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바라는 것이냐, 그래서 그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흔히 말하는 비교적 진보적인 정권이 하다가 망치거나 하지도 못했거나 어쨌든 관료들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거나 해서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여러 사회정책, 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집값,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저도 참 두렵죠. 여러분도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지금 집을 사야 돼? 살 돈은 있고 살 돈도 없어. 빚도 못 내. 그런데 계속 올라. 그래서
저 집을 사는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지? 이런.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을 해나? 코인을 하나? 이런. 결국은 심각한 정치 실패죠, 어쨌든. 근데 그 실패를 새로운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의 관료들도 똑같이 유지가 될 텐데, 정책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주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딱히 그렇게 뭐 대동소이하고, 물론 조금 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딱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이게 쓸데없이 그런 얘기가 길어졌네. 10분이나 까먹었네. 어쨌든 뭐 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딱 보게 되면 어차피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가 이제 양자 대결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이루어질 거는 이제 뭐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국민들한테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지만. 아까 이제 좀 전에 그 YTN에서 휴가철 빈집털이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사실 요즘 휴가를 가는 것도 사실은 사치지만 뭐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맞죠. 그럼 빈집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죠. 어떻습니까? 단독주택가라든가 아니면 빌라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데라도 이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전기 계량기가 안 돌아가고 있거나, 그건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택배함 아니면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거나 이런 거는 금방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확인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빈집털이는 그런 분들을 잘 노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SNS라든가 이런 데 놀러 간다, 뭐 어디 우리 뭐 맨방 며칠로 가족 전체 간다, 이런 거를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딱 보고 여기 몇 톤 자기 집 와서 훔쳐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 놀러 가시고 그럴 때 그런 가족 전체라고 하면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집을 비우고 휴가를 가신다 하더라도 뭐 만약에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근데 가시면은 뭐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좀 정기적으로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데에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맡기시고 뭐 그러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몇 개 좀 사건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서 이것저것 올린 다음에 사실 좀 저도 보다가 보고 뭐가 좀 내용이 좀 약간 좀 내가 원하던 의도하던 것과 좀 다르구나, 그러면 제가 비공개 영상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거 보통 그냥 유지하는데, 그래서 보시다가 이제 사라졌네, 그런 건 이제 중간에 제가 보기에 뭔가 이건 좀 내가 조금 미흡하구만, 아니면 이건 좀 공개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딱히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약간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또 굳이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댓글 다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미안합니다. 자, 빠르게 제 구독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훅 떨어지진 않았고 그냥 뭐 몇십 명씩,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10만 명 선은 깨졌어요. 다행히 또 실버 버튼은 얻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갔을 때 내려갈 때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특별히 걱정하진 않지만은 또 좋은 방송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알고 분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건이 지금 연합뉴스에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장애인 교육시설 대표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울산 북구에 있는 어떤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건데, 보니까 타살혐의 좀 없는 것 같고, 왜 그러냐 봤더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 교육시설에 어떤 성인 장애인 한 분이 성폭행으로 경찰에 접수를 했고, 상담센터에 알리고 이제 접수가 된 거죠. 글쎄, 뭐 이 사람은 이 기사만은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 진보 교육 인사이고 뭐 교원노조 관련된 간부를 맡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무슨 사건이 떠오르시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우리 사회에서 두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 교육시설의 대표인데 거기에 있는 성인 장애인을 실제로 뭔가 성적인 공격을 한 거냐. 만약에 본인이 무고하다고 했으면은 강력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 사람이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랬겠지? 일단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분의 가족들, 또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뭐 피해자분이 상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조사를 접수된 상태인 겁니다. 아직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죠. 그렇지만은 포괄적으로 피해자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우리 박원순 사건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피해자로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 너의 가족들이나 피해자는 결국은 또 2차, 3차의 가해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실수를 했고,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그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실수라는 것이 본인이 얘기할 수 있지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범죄는 저질러졌고, 그게 진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하면 졌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응당한 책임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최선 아닌가? 왜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계속 다른 때도 박원순 사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고 또 어쨌든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근데 그 전에 무수히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도덕적인 비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 주변들이 힘들어질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지고 간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박원순 사건에서도 결국 그렇게 돼갖고 해결된 것이 있느냐.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더 커졌고, 본인이 지고 간다고 했지만, 아니 모르죠.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지고 간다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유서가 있었으니까, 무슨 메모가 있었으니까 그걸 유서라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본인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도 선거에서 졌고, 본인의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의 주변 사람들도 대단히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일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도 힘들고, 또 결과적으로 국정을 선택한 것 때문에도 힘들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소위 말하는 명예자살이라는 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힘들고 진짜 그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이 어쨌든 벌인 일이다.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짊어져야 될 거라고 하면 살아서 당당하게, 물론 당당할 수는 없을 수 있죠. 본인이 진짜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자 혹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런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느냐. 근데 이것이 참 그런 거예요.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경찰도 사건을 종결하는데요,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냥 공소권 없으면 돼버리니까. 그럼 그게 맞는 거냐 도대체. 물론 만약에 본인이 죽은 상태에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형사소송법이라든가 형법의 특칙을 둬서 최소한 공적인 인물이라고 할 때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을 공정한 객관적인 기구에서 조사하고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건처럼 그냥 내가 책임질게, 죽어,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최고의 자살률이고 청소년 자살률이 뭐 훨씬 많은데, 이런 일종의 명예자살류가 또 생긴다고 하면 그도 우리 사회에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울산발 연합뉴스의 기사에서의 이 죽은 사람이 진짜 어떤 일을 벌인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아무런 거 없이 그 무고한 사람인데 정신의 압박 때문에 그냥 죽은 건지, 실제로 성폭행 범죄가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조사 전이었고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고 결국은 극단 선택을 했다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고, 경찰이 정확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잘 일반적인 상황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해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상담센터에 알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장애인 교육시설의 대표를 죽게 만든 사람으로 악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좀 보듬어 줘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그럼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냐? 결국은 성범죄 가해자라는 오명을 쓰고 계속 어쨌든 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씨가 먹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다 짊어지고 죽을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근데 최소한 우리 사회에 이런 의식들, 책임을 진다. 근데 그 책임은 죽어서 명예자살로 진다는 생각은 그건 버려라. 책임을 지려고 하면
당당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당당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그런다 하더라도, 진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또 물론 이런 것이 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억측 과장 아니면 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나쁜 언론들도 사라져야 되겠고, 또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여건이 돼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불편한 얘기죠. 박원순 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 계실 테니까. 군 인권센터에서 또 폭로가 나왔는데, 육대전에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릉에 있는 공군 18 전투비행단에서 봉병대대 생활관에서 신병 피해자가 있었는데, 지난 4월부터 21일까지 4개월 동안 무려 선임병 6명한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했대요. 가해자들이 자신을 부대 용접가스 보관 창고에 가둬놓고 창문으로 불 붙인 조각을 던지고, 다리를 잡고 끌고 여러 때렸다. 이마, 팔, 성기도 때렸다. 이거는 이제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경찰이 그럼 이런 얘기 있으면 실제로 이런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가해자들을 빠르게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도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그러니까 이거죠. 가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부터 해서 이게 진실이 가진다, 이 얘기잖아요. 도대체 얘네들은, 군사경찰 애들은 수사를 어디로 배운 거죠? 너무 황당하네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해자 조사를 하려고 했고 피해자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가해자 조사가 애들이 거부하니까 시기적으로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경찰은 하루라도 빨리 가해자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변호인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아니죠. 변호인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안 되면 국선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 너무나도 그 가해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얘들이 입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이럴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군인권단체의 주장인 겁니다. 이거는 타당의 주장 같아요. 아니, 이런 심각한 범죄가 고소가 제기됐으면 당연히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하고, 가해자들한테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범죄가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해야지 실제로 이 가해자들이 또 부고를 당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공군 군사경찰이 얘들이 이제 뭐 하는 건지 전혀 이 수사에 대한 ABC를 모르는 상태인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한심하다. 근데 적어도 군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냐? 수사 시스템 완전 엉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그런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려고 하겠느냐? 그럼 여태까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렇죠. 하여튼 제발 공군 군사경찰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30분, 요거 좀 앞에가 길어갖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하겠습니다.